개인적으로 미래가 다가온다라는 표현을 그리 좋아하진 않아요. 전 미래는 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 그 미래를 수레바퀴처럼 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인에 대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창업자 장지호라고 합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와 주셨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 사실 비대면 진료는 2020년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코로나 한 3년 동안 3,700만 건 정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이를 이용을 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불법이 돼서 셧다운이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요. 2호 채널은 창업하기 전부터 정말 많이 좋아하고 업로드되면 샤워할 때마다 계속 보거든요.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마음이 그렇지만 그래도 뭐 덤덤하게 비대면 진료가 어떤 상황인지 또 저희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거기에 있어서 스타트업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그냥 편하게 드리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단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비대면 진료는 88년도에 처음 시범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어, 지난 35년간 정말 시범 사업만 계속 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써놨기 때문에 심각에서 다른 단계로 낮춰지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다 셧다운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거죠.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되었다고 보이는 상황이니까 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당위성이 좀 사라지는 그런 상황. 맞습니다. 아마 4월 말쯤에 WHO에서 그 권고 단계를 조정을 하실 것 같고요. 정부에서도 그거에 따라서 5월 달 초중순쯤이면 이게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그게 조정이 되면 바로 서비스는 닥터나우를 비롯한 모든 이 비대면 진료 앱들이 서비스를 못하게 되죠. 그럼 이 지금 비대면 진료라는 것을 두고 3년 동안 운영이 또 잘 되어 왔으니까 이대로 운영을 잘 될 수 있게 하자라는 게 지호님의 의견. 근데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의료계에 계신 분들이라던가 그분들의 반대하시는 지점은 어떤 건가요? 비대면 진료가 되면 굳이 동네 병원 가야 되나? 삼성병원, 아산병원 가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대학병원이나 이런 좀 더 상급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몰리면 동네 병원 이런 거 다 좀 망한다. 사람이 맞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었고 실제로 정부에서 이제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시니까 전체 비대면 진료의 8, 90%가 다 동네 병원에서 이루어졌고요. 음, 오히려 대학병원의 쏠림 현상이 오히려 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비대면 진료 해보니까 좋네? 어쩌면 내가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고 있네? 라는 것들로 조금씩 퍼지기 시작을 해서 어쩌면 이제는 이거는 기존 의료계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뭔가 신구 간의 의료 접근성을 두고 하는 그런 신구 간의 생각들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워낙 의료라는 것이 첨예한 주제고 공공성이라던가 이런 기능도 있고 속해 계신 분들도 너무 많고 근데 꼭 그분들의 어떤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의료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비대면 진료가 좀 덜 안전하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를 다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마약류, 뭐 항정신성 의약품 이거 빼달라. 우리가 더 무섭다. 라고 먼저 요청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였었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나서 오진 사례가 얼마나 일어났느냐. 그 데이터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난 3,700만 건 중에 오진으로 인한 의학 사고 사례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게 공식적인 보건복지부의 발표이고 그리고 많은 정부의 보고서나 보건복지부의 공식 자료에도 보면 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국민총 의료비를 낮출 수 있고 치료 순응도라던가 아니면 응급실의 과잉 이용 등등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들도 이미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냥 오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은 30년 전에도 같은 주장이었고요. 50년 전에도 같은 주장이었고요. 어쩌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근거 자료들은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지호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국민적 효용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입법부나 행정부나 그분들도 사실 그걸 그냥 닫으려고 하진 않으실 것 같고 분명히 뭔가 대책 같은 걸 마련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현행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만 몇몇 법안은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인 법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 상관에만 써, 만성질환자나 재진 환자에만 써. 그런 법안들도 다 섞여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데 그중에 뭐가 통과될지 뭐 이런 것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음. 닥터나운 지금 주된 서비스 지역이 어떤 곳들인 거죠, 그러면? 저희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구 분포에 비례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되게 많이 네, 쓰시고 서울, 뭐 경기. 근데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저희는 경북 지역이 제일 많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진 환자 그 비율 정도가 어느 정도 혹시 되나요? 뭔가 신규 의사와 신규 고객이 연결되는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신규 용자의 99.9%가 초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재진으로 한정한다는 거는 사실상 플랫폼적 기능, 그 양면 시장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한보다는 네, 없애는 거죠, 사실. 없애는 것이다. 그런 것 같아요. 환자가 의사를 선택을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환자의 선택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진이라는 게 언뜻 보면 메이크 센스해 보입니다. 이미 갔던 병원 다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동일 상병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병원이 아니라 같은 의사여야만 되고요. 그리고 30일 이내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딸 아이가 밤 8시에 아파서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다녔던 병원이 6시에 문을 닫잖아요. 그러면 그 환자는 대한민국 그 누구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못 봅니다. 음, 어찌어찌 해서 밤 8시에 내가 다닌 병원이 문을 연다고 쳐도 독감에 걸려서 30일 이내 진료를 보고 다시 30일 내에 독감인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한 거지 감기일 경우에는 안 되고요. 음. 복통도 안 되고요. 30일 넘으면 또 안 되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타다 금지법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사실 일부에서는 타다 활성화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더 정교하게 이거를 막는 그런 전략들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거는 타다는 이제 기존의 렌터카 법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없던 법을 만들어서 금지하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제 엄밀하게 비대면 진료는 행정법상 허용이 되지 않다가 되었던 문제인 거잖아요. 좀 막말로 언젠가 끝날 줄 몰랐냐. 타다랑 좀뭐 완전 올바른 대비는 아닌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닥터나워를 타다와 많이 언론에서 비교를 하시는데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다는 택시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라이센스를 무시하고 그 시장에 음, 진입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의사나 약사 선생님들의 라이센스를 무시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제휴의사, 제휴약사 선생님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장이 다른 데로 뺏긴다가 아니라 시장을 다른 데를 통해서 더 클 수 있다라는 그 관점에서 일단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불법인 줄 모르고 시작을 왜 했냐라고 한다면 바로 작년만 하더라도 의료 붕괴가 있었던 시기에 오히려 비대면 진료를 보건소에서 못 받을 때 닥터나우를 해라라고 보건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그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원래 안 됐으니까 하지 마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 누가 국가 재난 시기에 이렇게 도우려고 할까? 그런 솔직한 마음도 사실은 있고요. 처음에 우리가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법적으로 그게 정해졌던 것도 아니고 음. 토스가 처음 송금을 했을 때에도 법적 규정이 없었었고 심지어 다음이 이메일을 무료로 처음을 쓸 수 있게 했을 때도 규제 리스크가 있었었고 이거 지금 허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거는 모르는 건데 왜 창업을 했어? 라고 한다는 대한민국에서 혁신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스탠스로는. 제 지훈님 사실 회사가 지금 되게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시다는 점은 추측이 가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지는 이해가 가는데 저희 조금 무거워지고 있는 것 맞습니다. 저도 같아가지고 네, 어쩔 수 없긴 한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지금 회사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체가, 이용자 전체가 결국 하는 문제라서 어깨가 무거운 거는 사실이긴 한데, 음, 그래도 최대한 저도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위 스타트업으로 대표되는 음, 뭐 파괴적인 혁신이 사실 그게 모든 산업에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산업은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왜 지금 당장 음, 이렇게 빠르게 위험성이 있는데? 음.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가 다가온다라는 표현을 그리 좋아하진 않아요. 전 미래는
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드론을 통해서 택배를 받고 달나라를 여행을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누군가 그 미래를 수레바퀴처럼 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전기의 발명이든 전구의 발명이든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는 그 과거가 천천히 바뀌었구나라고 느끼는 거지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논쟁거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이라는 게 천천히 혁신을 해야만 되는 산업이 있고 뭐는 아니다?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비대면 진료와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첫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35년 정도면 꽤 천천히 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전 조금 또 약간 삐딱하게 질문을 드려보면은 네. 기존의 기득권에 반발해서 생겨난 신생 플랫폼들이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그들이 또 새로운 기득권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최근 좀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사실 뭐 배달과 관련된 플랫폼들도 있었고 누군가는 뭐 닥터나우나 아니면 비대면 진료 업체들도 결국에 또 새로운 기득권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의심 섞인 눈초리를 좀 보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저도 워낙 많이 받아왔던 질문들이고요. 플랫폼 갑질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솔직하게 표현을 하자면 의료라는 것은 독점할 수 있는 자체 구조가 아닙니다. 워낙 시장이 크기도 하고 의료 알선 유인 금지 조항이라고 해서 저희는 법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서비스가 중단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의 스타트업에게 미래에 너네가 독점하게 되면 갑질할 거다라는 상상에 덧붙인 의견으로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오신 거죠? 정말 많이 봤죠. 비대면 진료가 왜 해야 돼?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가 증명해봐. 지난 3년간 거의 매주 했던 일인 것 같아요. 약간 결을 달리해서 의대생으로 계시다가 휴학을 하고 창업을 하신 케이스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생각했던 창업가로서 이제 성장하는 모습과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뭐 미디어라든지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네네. 그러니까 조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설득하고 협상하고 외교적인 일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창업할 때도 이럴 정도의 일인 줄 아셨냐? 저희는 창업을 2019년 12월에 했었고요. 코로나 직전이네요, 그러면. 네, 한 3개월 정도 전이죠. 그러니까 창업을 딱 시작했었을 때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안 됐을 때 나 비대면 진료 할 거야 라고 해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3, 4명이서 계속 스트러글링 하면서 제도를 바꾸고 서비스도 만들고 약간 그런 거를 좀 많이 상상을 했었는데 한 3, 4개월 뒤에 비대면 진료가 갑자기 허용이 되게 된 케이스라서 음. 이렇게까지 할 거라는 거는 사실은 상상을 못 했고요. 굉장히 큰 플랫폼을 하시는 대표님께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대표의 역할을 네 가지로 설명하시면서 첫 번째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하다라고 하셨어요.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분 좋고 두 번째가 이제 외교적인 거. 그게 뭔가 노사의 갈등이든 산업이라던가 저희와 같은 약간 그런 거의 갈등이든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들고 어쩌면 제일 하기 싫은 거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외교적인 그런 역할도 그게 크기가 크고 작음의 차이의 문제이지 결국은 대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떤 산업에서든. 어떤 산업이든 어떤 사이즈든 관계없이요. 음. 솔직히 크게 막 그렇게 감정이 있진 않아요. 그냥 네,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소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었고 그 길과는 상당히 멀어지신 상태잖아요. 저렇게까지 뭔가 위험을 감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큰 그림이 있겠지. 더 큰 목적이 있겠지. 나이를 언급하는 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27의 나이에 국회에 서고 비난을 받고 그게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걸 하고 더 큰 보상을 받고 그런 걸 배팅한 거 아닐까? 뭐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는데 왜 계속 하세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삶이 너무 행복해요. 재밌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사회가 바라는 거, 세계가 다 일치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요.
평생 이렇게 제가 수백만 명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거다? 솔직히 저 상상 못 해봤거든요. 제 예상보다 더 과분한 사람들이 사용해주고 사랑해주면 그거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도 솔직히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 동료분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비난하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 역시 한 분 한 분 한 분 설득하는 것도 나름 좋고 재밌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가야 될 길이잖아요.